재벌 회장이 보여주기식 봉사로 무료급식소에 섰다. 국을 퍼주며 카메라를 향해 웃는다. 그때 줄 맨 끝에 초라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다. 국을 내미는 순간 손이 멈춘다. 설마 여인이 고개를 든다. 전처였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진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넓은 회장실에 강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정장은 흠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태윤은 대한민국 재계 상위 1%에 속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어요. 98년 금융위기도 버텼고 수많은 기업 인수를 성공시켰죠. 사람들은 태윤을 냉정하고 완벽한 승부사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들어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태윤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훑었죠. 새벽 6시 임원회의, 오전 10시 정부 인사 미팅, 점심은 은행장과 접대, 오후 3시 이사회. 비서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매일이 똑같았죠. 회의, 접대, 결제. 끝이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녁 일정은 없으십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았네. 비서가 나간 뒤 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윤은 한숨을 쉬었죠. 저녁이 되면 태윤은 항상 대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0평짜리 주택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었죠. 하지만 태윤 혼자 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 꺼진 거실만 기다렸어요. 태윤은 조명을 켜고 소파에 앉았죠. 집사가 저녁을 준비해뒀지만 혼자 먹기 싫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를 키웠어요. 하지만 지금 태윤에게 남은 건 돈뿐이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10년 전 이혼한 뒤로 태윤은 완전히 혼자였죠. 태윤은 서재로 가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앨범을 펼치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태윤과 아내의 모습. 이선영. 태윤은 아내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태윤은 선영과 이혼했어요. 이유는 복잡했죠. 선영의 가족이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사업 실패한 처남, 끝없는 빚. 태윤은 지쳤어요. 돈을 줘도 끝이 없었죠. 선영은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윤은 결국 선택했어요. 이혼을 택했죠. 당신이 선택해요. 가족이냐 나냐. 태윤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선영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순 없어요. 태윤은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어요. 태윤은 돌아서며 다짐했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날 이후 태윤은 정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소식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일에만 매달렸죠. 10년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더 부자가 되었어요. 회사는 더 커졌고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태우는 혼자 대저택을 걸어 다녔어요. 텅 빈 방들, 쓸쓸한 복도, 아무도 없는 식탁. 태우는 모든 걸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태우는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태우는 그저 매일을 버텼습니다. 새벽 회의, 점심 접대, 저녁엔 혼자 남는 대저택.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죠. 어느 날 아침 비서가 특별한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목요일에 재단 봉사 일정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방문입니다. 태우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꼭 가야 하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론 홍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만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시간 잡아두게. 태우는 이런 행사가 싫었어요.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무료급식소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죠. 태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초라한 풍경이었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태우는 따라 들어갔어요. 급식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노인들, 노숙자들,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 태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푸는 신용을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사진 촬영 끝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태우는 안도하며 앞치마를 벗으려 했어요. 하지만 급식소 담당자가 말했죠. 회장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요. 태우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국을 푸기 시작했어요. 태우는 국자를 들고 기계적으로 국을 퍼 담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지나갔죠. 태우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그릇만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지만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랐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태우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줄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태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굽은 허리, 거칠고 굳은 손,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태우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죠. 태우는 여인을 다시 봤습니다. 설마. 태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태윤과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여인은 태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국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선영이었습니다. 태윤의 전처, 10년 전에 헤어진 그 여자. 회장님? 옆에서 직원이 불렀습니다. 태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죠. 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직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태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선영만 바라봤어요. 선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영. 태윤이 작게 불렀지만 선영은 듣지 못했어요.
선영은 급식소 문을 나가 사라졌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유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괜찮네. 그냥 어지러웠어. 태유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 태유는 급히 급식소를 나왔어요. 차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잠깐 기다리게. 태유는 차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방금 본 게 정말 선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하지만 태유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선영이었어요.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죠. 태유는 10년이 지나도 그 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 아니, 이렇게까지. 태유는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초라한 옷, 굽은 허리, 거친 손. 10년 전의 선영과는 너무 달랐죠. 10년 전 선영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태유는 그런 선영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본 선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유는 불안했습니다. 선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무료급식소에 온 걸까요? 태유는 결심했어요. 알아봐야 했습니다. 태유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회사로 가지 말고 잠깐 이 근처를 돌게. 차는 천천히 급식소 주변을 돌았습니다. 태유는 창밖을 주시했어요. 선영을 찾으려 했죠. 10분쯤 지나 선영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유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저 여자 따라가게. 천천히, 들키지 않게. 차는 선영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선영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였죠. 선영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지하 입구였어요. 선영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여기서 기다리게. 태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낡은 가구,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선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태윤의 대저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분이요? 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웃인 것 같았죠. 저분 알아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태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네. 조금.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어요, 정말. 전 남편 때문에 다 잃었대요. 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들으니까 남편이 부자였는데 이혼하고 나갔대요. 그 뒤로 가족들 병원비, 빚 다 떠안고 결국 이렇게 됐다더라고요. 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전 남편, 그게 바로 태윤 자신이었죠. 가족까지 다 잃었대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연락 끊고. 여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혼자 사세요. 몸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참 안타까워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태윤은 차에 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웃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전 남편 때문에 다 잃었대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회사로? 회사로. 가세. 태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지만 태우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선영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회사에 도착했지만 태우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봐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를 해도 집중할 수 없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머릿속은 온통 선영 생각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태윤은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선영에게 가 있었죠. 태윤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혼할 때 선영의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였어요. 태윤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죠. 상자를 열자 선영의 냄새가 났습니다. 옷, 사진, 편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태윤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죠. 젊은 시절 선영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윤도 옆에서 웃고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태윤은 선영을 떠났어요. 선영의 가족이 부담스러웠죠. 끝없는 요구, 계속되는 빚. 태윤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도와줄 수도 있었고 함께 해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태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쳤어요. 난 떠났을 뿐인데. 아니, 도망친 거였나? 태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선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태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선영이란 사람 알아봐. 63, 10년 전에 나와 이혼했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선영, 63세. 현재 무직. 서울 외곽 반지하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태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이혼 후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빚상환으로 재산 탕진. 5년 전 어머니 사망. 3년 전 동생과 연락 두절. 현재 혼자 거주.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혼자였어요.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었죠. 건강 상태는? 태윤이 물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병원 기록을 보니 만성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윤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그날 밤 태윤은 다시 선영의 집 앞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반지하 창문을 바라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선영은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문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봤죠. 선영은 작은 식탁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윤은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태윤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선영이 불을 껐습니다. 태윤은 차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태윤은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부터 태윤은 매일 선영의 집 앞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선영을 지켜봤어요. 선영의 하루를 알고 싶었죠. 선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료급식소로 갔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는 집에만 있었죠. 태유는 선영의 외로운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영에게 연락하기로 했죠. 태유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선영의 전화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죠. 태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태유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유는 대저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 호화로운 장식. 하지만 텅 비어 있었죠. 태유는 선영의 반지하 방을 떠올렸습니다. 좁고 춥고 어두운 곳. 하지만 선영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태유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선영을 버린 게 잘못이었다고. 도망친 게 비겁했다고. 태유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선영의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음만 울렸죠. 태윤은 전화를 끊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어요. 이제 와서 연락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죠. 하지만 태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선영을 만나야 했어요. 사과해야 했죠. 태윤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선영을 만날까요? 갑자기 찾아가면 선영이 놀랄 거예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편지를 써도 읽을지 알 수 없었죠. 태윤은 결국 다시 무료급식소로 갔습니다. 선영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태윤은 봉사복을 입고 국을 푸는 자리에 섰죠. 1시간쯤 지나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영은 줄을 서서 천천히 다가왔죠. 태윤은 고개를 숙이고 국을 퍼담았습니다. 선영이 태윤 앞에 섰어요.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밀었죠. 선영은 국그릇을 받아갔습니다. 태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태윤은 안도하면서도 슬펐죠. 급식이 끝나고 태윤은 선영을 따라 나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선영의 뒤를 따랐어요. 선영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갔죠. 태윤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 순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죠. 태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선영 씨에 대해 더 알아봐. 건강 상태, 병원 기록, 모든 것.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선영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태윤은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만성 신부전, 10년 전 초기 진단, 현재 말기 진행 중. 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부전이라고요? 10년 전부터요? 이게 무슨 소리야?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10년 전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태윤은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어요. 이혼 당시 환자는 병을 숨긴 채 이혼 서류에 서명. 이후 남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태윤은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 없었어요. 선영이 알고 있었어?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이혼할 때 이미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태윤에게 말하지 않았죠. 태윤은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선영의 모습, 눈물을 흘리던 얼굴.
그때 선영은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발목 잡기 싫었어요. 태윤은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태윤을 위해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거예요. 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태윤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윤은 선영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무너졌다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선영은 병들어가면서도 가족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동생 빚을 갚았어요. 자신의 치료비도 없으면서 말이죠. 약한 건 나였어.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선영이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힘들 때 도망친 사람, 어려울 때 등을 돌린 사람. 태윤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선영 씨 상태는? 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좋지 않습니다. 투석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태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최고의 병원에 연락해. 내 이름으로 모든 치료비를 내겠어.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본인 동의 없이는.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럼 내가 직접 만나야겠군. 태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태윤은 선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반지하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나타났어요. 선영은 태윤을 보고 눈이 커졌죠. 당신. 선영은 태윤을 알아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준비한 말이 모두 사라졌죠. 선영 나. 태윤은 더듬거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닫으려 했어요. 돌아가세요. 할 말 없어요. 잠깐만. 태윤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아프다는 것.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선영의 말이 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자. 내가 모든 치료비를 낼게.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역시 당신답네요. 선영, 제발. 그때 선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려 했어요. 태윤이 급히 선영을 붙잡았죠. 선영, 괜찮아? 선영은 태윤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선영, 정신 차려. 태윤은 다급하게 선영을 안아 올렸습니다. 차로 뛰어가 선영을 태웠어요. 병원으로 빨리. 태윤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차가 급히 출발했어요. 태윤은 선영을 안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했어요. 버텨, 선영. 제발 버텨줘. 태윤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선영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태윤은 뒤따라 들어가려 했죠.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태윤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를 오갔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죠.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태윤이 급히 다가갔죠. 환자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위중합니다. 만성 신부전이 말기까지 진행되었어요.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한 상태라 시간이 걸릴 겁니다. 태우는 안도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태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1시간 뒤 선영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우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선영. 정말 미안해. 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선영 곁을 지켰죠. 비서가 옷과 음식을 가져왔지만 태우는 먹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선영이 눈을 떴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디? 선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윤이 급히 대답했어요.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선영은 태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아팠어요. 선영 나. 선영이 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선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태윤을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선영, 들어줘. 제발. 태윤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이혼할 때 이미 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 선영의 몸이 굳어졌어요. 태윤은 계속 말했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짊어지려 했어?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이미 떠날 사람이었잖아요. 선영의 말에 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지쳤어요. 나랑 내 가족이랑 사는 게 나도 알았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 발목 잡기 싫었어요. 병까지 알리면 당신이 더 괴로워할 거잖아요. 태윤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보 같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당신이 편하게 떠나길 바랐어요. 태윤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했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땐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어. 가족 때문에 무너진다고 여겼지. 근데 약한 건 나였더군. 태윤은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힘들 때 내 곁을 떠났지. 그게 내 평생 후회야. 선영은 태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우리 됐어요. 선영이 태윤의 말을 끊었어요. 저 이제 지쳤어요. 당신한테도 삶에도.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태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치료를 받았지만 태윤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윤은 매일 병실에 왔지만 선영은 외면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태윤은 비서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선영 씨가 퇴원하겠다고 합니다. 태윤이 놀라 물었어요. 뭐라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태우는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영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선영, 이게 무슨 짓이야?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태윤을 보지도 않았어요. 제 일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선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지금 나가면 위험해. 선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당신이 뭔데 제 인생에 간섭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태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착한 사람 행세하지 마세요. 이제 지쳤어요. 선영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유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선영의 뒷모습을 봤어요. 태유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유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태유는 대답할 수 없었죠. 도망쳐 있었으니까요. 태유는 일어나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대저택에 도착해도 들어갈 수 없었죠.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태유는 차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비서에게 전화했죠. 선영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비서가 조사한 결과 선영은 다시 반지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유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반지하 문 앞에 섰지만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어줄 리 없었죠. 태유는 차 안에서 선영의 집을 바라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유는 매일 선영의 집 앞에 왔어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죠.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태유는 회사에도 가지 않았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비서가 걱정스럽게 전화했지만 태유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태유는 결심했습니다. 선영을 만나야 했어요. 거절당해도 괜찮았죠. 태유는 용기를 내어 반지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어요. 선영이 나타났죠. 선영은 태윤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하지만 할 말이 있어. 선영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태윤이 급히 말했어요.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낡은 가구, 찬 공기. 태윤의 가슴이 아팠죠. 앉아요. 선영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윤은 앉았고 선영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하러 왔어요? 선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하러 왔어. 태윤은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전 나는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어. 가족 때문에 무너진다고 여겼지.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알았어. 약한 건 나였어. 힘들 때 도망친 사람, 내가 아플 때 외면한 사람. 선영은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었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명예도 다 있었지만 외로웠어.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너를 떠난 걸.
선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죠. 미안해, 선영. 정말 미안해.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이 후회한다는 거, 미안해한다는 거, 다 알아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바뀌어요?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 하지만 태윤은 선영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선영은 손을 뒤로 뺐죠.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선영이 일어났습니다. 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태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해했죠. 선영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겠어. 기다릴게. 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 언젠가 내가 날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게. 태윤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죠. 하나만 약속해줘. 병원 치료는 계속 받아줘. 제발.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선영.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 멈춰섰어요.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 제가 힘들 때는 없었어요? 태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선영은 울고 있었어요. 저도 당신이 필요했어요. 아플 때, 외로울 때, 무서울 때, 그때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어요. 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없었어요. 전화도 안 했고 찾아오지도 않았잖아요. 태윤은 선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나는 비겁했어. 도망쳤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고통과 그리움이 터져나왔어요. 한참 뒤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선영이 덧붙였어요. 병원 다시 다닐게요. 태윤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매번.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선영. 정말 고마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매일 선영을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아침 일찍 반지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병원으로 갔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차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태윤에게는 소중했어요. 선영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선영의 건강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투석 치료를 꾸준히 받으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태윤은 그런 선영을 보며 안도했죠. 어느 날 태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다음 달 제 전처 이선영 씨와 공개석상에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상무 한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선 행사에 선영 씨를 동반할 겁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반대했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를 공개석상에 데려간다는 것. 언론은 온갖 추측을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선영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법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 불안해 보였죠.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반대는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유는 선영에게 전화했어요. 선영,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선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에요? 태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자선 행사에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선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공개석상이죠? 응. 사람들이 많을 거야.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태유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더 이상 널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선영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유는 선영을 데리러 갔어요. 선영은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왔죠. 예전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쁘네. 태윤이 말했습니다. 선영이 수줍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전처 아니십니까? 재혼하신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은 당황해 보였어요. 태윤이 선영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전처 이선영 씨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윤은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만났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재혼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윤은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도 태윤을 보고 있었어요. 태윤이 대답했죠. 천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재벌 회장, 전처와 재회, 10년 만의 로맨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폭로가 터졌습니다. 어느 언론사가 특종을 냈어요. 강태윤 회장, 전처를 방치했나? 전처는 극빈층으로 전락. 기사에는 선영의 반지하 집 사진,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받는 모습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태윤은 분노했어요. 회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태윤을 압박했어요. 회장님, 이미지가 너무 나쁩니다. 퇴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태윤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 몰랐죠. 하지만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태윤이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태윤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를 향했어요. 제가 버린 사람입니다.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제 아내를 버렸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지쳤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죠. 제 발목 잡기 싫어서였습니다.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내는 혼자 고통받았습니다. 태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태윤은 재산 일부를 정리해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선영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이번엔 보여주기용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윤은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봤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었어요. 태윤이 선영 옆에 앉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기고 이사회에서도 손을 뗐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태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대저택도 정리했어요. 너무 컸고 혼자 살기엔 쓸쓸했죠. 대신 작은 임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태윤에게는 충분했어요. 선영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죠. 어느 날 아침 태윤은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 오늘 내 새집에 올래? 점심 해줄게.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요리를 해요? 믿을 수 없는데요. 태윤도 웃었습니다. 배우고 있어. 아직 서툴지만. 선영은 태윤의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태윤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죠. 어서 와. 앉아 있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다가갔어요. 뭐 만드는데요? 태윤이 국냄비를 가리켰습니다. 된장국. 내가 좋아하던 거. 선영은 국냄비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죠. 당신 국간이 너무 센데요? 태윤이 당황해서 국을 떠봤습니다. 정말 짰어요. 아, 미안. 아직 잘 못 맞추겠어. 선영이 국자를 받아들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선영이 간을 맞추고 태윤이 밥을 퍼담았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준비였죠.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태윤이 국그릇을 선영에게 내밀었어요. 먹어봐. 이번엔 괜찮을 거야. 선영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요. 많이 늘었어요. 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죠. 식사를 마치고 선영이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태윤이 말렸어요.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윤을 바라봤어요. 태윤은 서툴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웃음이 났어요. 예전의 태윤과는 너무 달랐죠. 예전에는 집안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집사에게 맡겼어요. 많이 변했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태윤이 돌아봤어요. 뭐가?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예전 같으면 설거지는 꿈도 안 꿨을 텐데. 태윤도 웃었어요. 이번엔 천천히 배우려고. 혼자 사는 법도, 요리하는 법도. 태윤은 설거지를 끝내고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 태윤이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이 태윤을 봤죠.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윤은 조바심이 났지만 기다렸어요.
천천히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는지도 모르겠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선영이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윤과 선영은 자주 만났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윤은 선영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도 제대로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선영이 와서 밥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많이 늘었네요. 태윤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 열심히 연습했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뜬 선영이 말했어요. 맛있어요. 정말. 태윤은 기뻤습니다. 선영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선영, 나 이제 알았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깨달은 거지.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랑은 늦게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선영이 태윤을 바라봤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회사도 그만두고 재산도 많이 정리하고.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태윤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행복해.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태윤이 말했어요. 내일도 와줄래? 아침 같이 먹자.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제가 국을 끓일게요. 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일 또 보자. 선영이 떠나고 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선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돌아왔다고. 선영에게로, 진짜 행복에게로.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찾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재료 사왔어요. 오늘은 제대로 된 국 끓여줄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선영이 국을 끓이고 태윤이 옆에서 도왔어요. 따뜻한 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그들은 같은 그릇에 국을 담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국이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비 내리는 밤, 서진은 쓰러질 듯한 노인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 전 재산이지만 꼭 약 사세요. 노인은 오래된 깊은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자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는가? 서진은 젖은 머리를 털며 웃는다. 사람 돕는데 후회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노인이 돌아서던 순간 서진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온몸이 굳는다. 그녀는 모른다. 그 30만 원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 6층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국산업기획의 사무실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반 윤서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9살의 서진은 이 회사에서 3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4대 보험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서진에게는 소중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바쁘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책상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정직원들의 책상보다 작고 낡았지만 서진은 매일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요. 서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이었고 매달 치료비가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서진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 팀장 박상호가 서진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서진 씨, 이 서류들 오늘까지 정리해 주세요. 박상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계약직이니까 더 신경 써야죠. 박상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병 치료비로 대출이 쌓였고 통장 잔고는 늘 2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하나둘씩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진 씨, 같이 점심 먹을래요? 옆자리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도시락 가져왔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도시락은 어젯밤에 삶은 계란 2개와 김치만 들어있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점심을 먹는 동안 서진은 휴대폰으로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너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서진아.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죠. 전화를 끊고 서진은 도시락을 마저 먹었습니다. 이번 달만 어떻게 버티면 다음 달엔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60만 원, 아버지 병원비 50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신용카드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거래처 자료 정리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하나 꼼꼼히 입력했습니다. 서진 씨, 진도가 어때요? 박상호가 다시 서진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오늘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실수는 없겠죠? 이거 중요한 자료거든요. 네, 3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호가 떠나고 서진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버지를 위해서. 서진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남은 작업을 마저 했습니다. 6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도 야근인가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끝냈어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6시 반 서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에는 빈 도시락통과 물병, 그리고 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과일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봬요. 서진이 남은 동료들에게 인사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서진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3만 원과 카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카드로 돌렸고 다음 달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11월 말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얇은 코트깃을 세우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길을 걸으며 서진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무사히 보낸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이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회사는 일터이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려 했지만 어제 회사에 두고 온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 우산을. 서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져서 이제 제대로 된 소나기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급하게 지하철역 입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옷이 많이 젖어버렸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는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그중 한쪽 구석에서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70대 정도로 보였고 옷차림이 매우 초라했습니다. 코트는 여러 군데 헤어져 있었고 신발도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서 몸이 아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진이 지나가려던 순간 노인이 갑자기 벤치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노인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급하게 노인에게 다가가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네. 그냥 약값이 없어서. 약값이라는 말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노인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약값이요? 혹시 많이 급하신가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노인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서 힘이 없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이번 달 남은 생활비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이미 카드로 결제했고 아버지 병원비도 다음 주에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노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30만 원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 돈, 약 사세요. 꼭요. 노인은 깜짝 놀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큰 돈을. 아가씨, 이건 안 돼요. 괜찮아요.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하지만, 받으세요. 제발이요. 서진이 노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서진의 손을 잡고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서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 후회하지 않을 텐가? 노인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후회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후회가 어디 있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빨리 약 사서 드세요. 그리고 몸조리 잘하시고요. 서진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노인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요? 윤서진입니다. 윤서진. 노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서진은 노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서진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30만 원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월급날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서진이 자신을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봤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텐가? 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집에 도착한 서진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남은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면 2개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절약해야겠다.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후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라면과 계란으로만 연명하며 어렵게 버텨왔습니다. 노인에게 준 30만 원 때문에 생활이 더욱 팍팍해졌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와 같이 8시 반에 출근하던 서진은 회사 건물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 벤츠 S클래스가 건물 정면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 차 뭐지? 서진이 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건물에는 평소에 그런 고급차가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 임원들도 국산차를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다른 직장인들도 그 차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차 누구 것 같아? 회장님이라도 오신 건가? 우리 회사에는 저런 차 탈 사람 없는데. 서진은 별 신경 쓰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평소와 같이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뭔가 흥분해 있었습니다. 서진 씨, 들었어요? 옆자리 김 대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중요한 손님이요? 네, 그것도 아주 큰 회사에서 오신다고 하던데. 서진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계약직인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직원들이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지? 벤치에서 내리시는 분 봤어? 나이가 꽤 있으신 것 같던데. 서진도 궁금해서 창 쪽으로 가서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벤치 옆에서 한 노인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저분이 오늘 오신다는 중요한 손님인가 봐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별 관심 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팀장 박상호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박상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박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오신 분이니까 모두 조심해서 행동해 주세요. 어떤 회사에서 오신 건가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한도그룹에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임원급에서요. 직원들이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수하지 말고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박상호가 나간 후 사무실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한도그룹이라니. 대박이다. 혹시 우리 회사 인수하려는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를. 서진은 그런 대화들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큰 일들은 자신 같은 계약직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라면 하나가 점심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가장 싼 라면을 샀습니다. 옥상에서 라면을 먹으며 서진은 일주일 전 노인을 도왔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한도그룹에서 온 임원이 회사 내부를 둘러보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두 자리 정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박상호가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하며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서진도 평소보다 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회사 사장과 함께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 어르신? 서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도 서진을 발견하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진 씨,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까?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고 서진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를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서진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박상호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과 노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진 씨가 이분을 아시는 건가요? 아, 네.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서진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가 한도그룹 임원을 안다고? 어떻게 알게 된 거지? 계약직이 그런 분을 알 리가 없는데. 회사 사장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저희 직원이 신뢰를 범한 건 아니겠죠? 부회장? 서진이 깜짝 놀라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는 무슨, 오히려 제가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장과 박상호,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도그룹의 부회장이 계약직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노인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네. 서진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자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체 뭔 일이지? 서진 씨가 부회장을 어떻게 아는 거야? 혹시 무슨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가? 복도로 나온 서진과 노인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노인이 향한 곳은 회사 건물 맨 위층이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조차 못 들어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여기는 서진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허락했으니까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노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앉자 노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제 정체를 제대로 소개해야겠네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도그룹의 부회장 한도연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지하철역에서 당신을 만난 그 사람이기도 하죠. 부회장님이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날 노숙하던 분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모습으로?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끔 일반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그런 변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지위를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요. 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건넨 30만 원.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본 것입니다.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치죠. 그때 문이 열리며 박상우가 들어왔습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박상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부회장님께 무슨 신뢰를. 도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그게. 박상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무슨 신뢰를 범했다는 겁니까? 박상우가 서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 직원은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휘둘릴 필요 없으시겠죠?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직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고용 형태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박상우가 변명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우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나갔지만 서진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도연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요. 괜찮습니다.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도연과의 대화가 끝나고 서진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서진 씨, 어떤 이야기 하고 오셨어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서진이 어색하게 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답변은 오히려 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한도그룹 부회장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씨가 정말 부회장을 안다는 거야? 계약직이 그런 분을 어떻게 알아? 혹시 뭔가 특별한 관계인 건 아닐까? 서진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옥상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상우가 서진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서진 씨, 회의실로 좀 와봐요. 박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상우는 서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부회장님과 무슨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아닙니다. 우연히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도움? 박상우가 비웃었습니다. 계약직이 한도그룹 부회장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냥 작은 도움이었어요. 서진 씨,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상우는 서진이 어떤 배경이 있어서 부회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이 부회장한테 줄 잘 됐대. 30만 원으로 인생 역전하는 건가? 저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지.
박상호는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들을 더 퍼뜨렸습니다. 서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은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서진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진이 도연의 차에 타는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회사 내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진에는 서진이 검은 벤츠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실화야? 서진 씨가 부회장 차에 타네. 뭔가 수상해. 박상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계약직이 대기업 임원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게 과연 적절한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박상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우리 회사 평판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서진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서진은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진 씨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상한 소문 날 것 같아. 맞아. 계약직 주제에 너무 나서는 것 같아. 부회장이랑 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좋을 게 없지.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오후에 박상우가 서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진 씨, 솔직히 말해봐요. 부회장님과 정말 어떤 관계인 거예요? 정말 그냥 우연히 도움을 드린 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차까지 태워주시는 거죠? 그건 그냥 마침 같은 방향이라서. 박상호는 서진의 답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 회사 분위기 알죠? 직원들이 다 불편해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상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진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휴대폰에는 도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답장을 보내기 망설여졌습니다. 이 이상 도연과 만나면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밤새 고민한 끝에 도연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근처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셨군요.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서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주문부터 하죠. 뭘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도연이 음료를 주문하고 돌아와서 서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드시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회사에 나타난 후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회장님, 저 때문에 오히려 피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거리를 두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계약직이 부회장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진이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박상호의 압박, 그리고 퇴사를 암시하는 분위기까지 도연은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서진 씨, 저는 당신에게서 돈을 본 게 아닙니다. 네. 도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타인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소중한 가치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변장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돈을 내주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도연이 서진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계약직이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사람됨이 죄가 되면 안 되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계약직이고 가난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제게 보여준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성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죠. 서진은 그제야 스스로를 조금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사람은 저예요. 당신 덕분에 아직도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도연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이직 생각 있으세요? 이직이요? 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요. 서진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까지 거기 있을 이유가 있나요? 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지금 회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수입이 끊기면 안 돼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서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그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은 어때요? 정당한 대가요? 네, 당신의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거죠. 도연의 제안을 들으며 서진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서진에게 용기를 주었고 서진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서진과의 약속대로 한국산업기획회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하려고 왔습니다. 도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상호가 앞자리에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계약직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조용히 하세요. 도연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회사입니까?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을 중용하는 회사입니까? 직원들이 숨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진 씨를 모함하고 괴롭힌 사람, 지금 당장 나와서 사과하세요. 박상호가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부회장님, 모함이라니요. 저희는 그냥 뭡니까? 회사 질서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계약직이 감히...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계약직이 감히 뭡니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상호 씨,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박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서진 씨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린 증거입니다. 도연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동료들을 선동해서 한 사람을 집단으로 괴롭힌 증거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박상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던 것도 모두 기록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회사 사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박상호 씨가 경쟁업체에 우리 회사 정보를 팔려고 했던 증거입니다. 박상호가 완전히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도연이 서류를 사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상호, 이게 사실이야?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박상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당신은 서진 씨를 괴롭히면서 정작 자신이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군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박상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호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도연이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고용 형태입니까? 경제적 상황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가짐입니까?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윤서진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박상호 씨는 어떤가요? 박상호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회사 사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 씨, 도연이 박상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당신은 오늘부로 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박상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서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진 씨, 미안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진은 동료들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박상우가 회사를 떠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서진을 예전과 다르게 대했고 더 이상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도연이 다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을 별도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나요? 도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서진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도연이 서류 봉투 하나를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서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정규직 전환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존 월급의 2배가 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서진이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계약직 그만두고 정규직으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런 조건을 받을 자격이 도연이 서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날 보여준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것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훌륭할 겁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더 고마워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30만 원 덕분에 제 인생도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돈과 지위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만 봐왔거든요. 서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직도 세상에는 진정한 선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함이 특별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노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서진은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부회장님, 이제부터는 도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에게는 당신이 소중한 친구니까요.
친구라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후 서진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첫날을 맞았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축하해요, 서진 씨. 김 대리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꿈 같아요. 당연한 결과예요. 서진 씨만큼 성실한 사람 없거든요. 점심시간에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저 정규직 됐어요. 그것도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이냐? 우리 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아버지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맙다, 서진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서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맛있는 것 먹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친구끼리 밥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식사를 하면서 서진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30만 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돈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기적을 만든 거죠. 제 마음이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어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서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서진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진정한 선함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가져온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서진은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역시 서진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